원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삶이 복잡해. 궁극적으로 모든 일들은 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둘 중에서 왜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느냐? 자기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 생명체로서 이 짧은 시간을 살다 갈 때 복잡하게 살다가 가고 싶어요. 단순 명료하게 살다가 가고 싶어요. 오늘은 인간이 그리는 문이 탁월한 사유의 시선까지 많은 저서들을 내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 담기지 않는 인사이트를 품고 계신 철학자를 모셨습니다. 저의 사심이 가득 담긴 오늘의 초대 손님, 서강대 최진석 명예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최근에 인문학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일반 대중분들한테까지 광범위하게 좀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인문학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문학이 유행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사회에서 6.25 전쟁 이후에 일어난 일 중에 가장 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네, 제가 인문학자이기 때문에 그 인문학에 유행한 것의 의미를 설명하면은 그 인문학적 높이의 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동안에 우리 사회는 인문학적 높이의 시선을 살지 않았어요. 네. 인문학적 높이의 시선보다 낮은 시선으로 살다가 그런 시선들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인문학적 높이의 시선이 새로 필요하다. 이것을 사회과학적 용어를 빌려서 말하면은 예.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추격국가로 살았거든요. 네네네. 패스트 팔로워. 예. 예. 추격국가로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선도국가. 선도국가로 가야 되거든요. 네. 또 우리나라는 종속국가였어요. 그럼 종속국가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좀 더 자유로운 국가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지식 생산국이 아니라 지식 수입국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식 수입국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식 생산국으로 넘어가는 도약을 해야만 한다. 우리나라 그동안에 다른 문명권에서 한 생각의 결과들을 가지고 살았어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컵이랄지 뭐 지하철이랄지 우리 문명은 전부 인간의 생각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만든 것이 매우 희귀해요. 우리가 먼저 만든 물건이 없다. 먼저 만든 제도가 없다. 이 말은 먼저 생각한 적이 없다는 뜻이고 다른 나라에서 먼저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생각의 결과를 수용해서 살았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이런 생각의 결과를 받아서 사는 단계를 우리가 전술국가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면서, 즉 판을 짜면서 사는 나라를 전략국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술국가로 살았죠. 지식 수입국으로 살았죠. 생각의 결과를 수용하는 삶을 살았죠. 종속적 삶을 살았죠. 그 다음 뭐예요? 추격국가로 살았죠. 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에 이미 도달해버렸다. 이제는 이 단계를 넘어서서 전략국가로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지식 생산국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선도국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생각을 스스로 하는 나라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한계를 가장 먼저 느낀 그룹이 어디냐면은 기업인들이에요. 우리나라 인문학 유행, 네. 인문학자들이 시킨 거 아니에요. 인문학 유행은 기업인들이 시켰어요. 아, 그렇군요. 왜? 예. 기업인들이 감각이 제일 살아있으니까. 기업인들이 삶에 가장 철저하니까. 그래서 기업인들이 한계를 느끼고 이 한계를 넘어서야 되겠다. 근데 그 넘어서는 그 높이는 어떤 시선이 있느냐? 거기에는 인문학적 시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적 시선이라면은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수학이나 예. 물리학 이런 학문이 네. 이런 문과 계열의 인문학에 해당돼요. 예. 물리, 화학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예. 문과 계열의 인문학이 네. 자연과학의 수학이나 네. 과학에 해당되죠. 네. 여기서는 이제 원리나 방향을 제시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상상력이랄지 창의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는 거죠.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단계로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거예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 거는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건국이에요. 네.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한 두 번째 사건은 6.25 전쟁이에요. 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세 번째 사건은 뭐냐? 시선의 높이를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인문학이나 이 높이로 올리느냐 올리지 못하느냐. 네. 이것이 이제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단계가 됐다. 그래서 지금 그 인문학이 유행이 네. 철학이나 이런 분야의 책들이 읽히는데 어떤 시선의 높이를 높이는 좀 더 도전적이고 이론적이고 지적인 네. 이런 방향으로의 이동이 아니라 어떤 철학책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구한달지 어떤 힐링을 한달지 네네. 내가 잘 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한달지 네네. 하는 것들로 요즘은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철학책도 누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온 철학책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철학자가 누구를 힐링시키기 위해서 그 철학책을 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읽는 사람들은 거기서 위로를 구하고 힐링을 구하고 싶다 하는 것은 그 철학 독자들의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부분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그런 흐름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모든 철학은 그 시대에 해결해야 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높고 가장 치명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존속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와의 투쟁으로 나온 것이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의 진실이 불안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할지 하는 공격적인 자세가 있어요. 네. 철학은 절대 따뜻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위로를 구하려고 하는 거는 네. 철학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수준 높은 투쟁의식 이것이 유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인문학이 유행할 단계는 어떤 기업인들로부터 시작됐지만은 이 시대의 한계, 추격국가로 갇힐 거다. 이걸 어떻게든지 깨부셔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 하는 철저한 투쟁의식으로 나온 것이 인문학의 유행이거든요. 그런데 그 투쟁의식이 많이 좀 꺾인 것 같다. 왜 그러면 투쟁의식이 쉽게 꺾이느냐? 그거는 시선이 높지 않아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법학이나 정치학이나 경제학 높이의 시선이 제공하는 삶은 우리한테는 매우 경험적이고 그것은 아주 잘할 수 있어요. 그냥 내일 같아. 그렇죠. 그런데 이 원리적인 영역 있죠. 네. 이거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인문학적 높이의 시선이 중심 인사이트를 이루어가지고 이루어낸 사회를 뭐라고 하냐면은 선진국이라고 그래요. 선진국. 예. 그런데 우리는 선진국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선진적인 삶, 선진적인 교육, 선진적인 태도 이런 것에 대한 기억이 없죠. 우리한테 있는 가장 큰 한계는 뭐냐면 지금 선진적인 그 높이의 삶을 경험해보지 못한 것. 네. 안 해본 걸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안 해본 걸 해야 돼요. 네. 안 해본 걸 하려면은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모험을 해야 돼요. 네. 도전을 하고 모험을 하려면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내 현실로 받아들이거나 내 현실로 느끼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그 현실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아직 없다. 그 능력이 아직 없다는 것을 뭘로 말할 수 있냐? 우리나라의 사회 병리 현상 중에 하나가 후진국형 재난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후진국형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언론에서 이 반성적으로 기사를 쓸 때 이번에도 베이징요법, 준비 부족, 훈련 부족 이런 이야기를 쓰잖아요. 네. 훈련이나 준비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준비나 훈련이라는 것이 또 안전의식 부족 이게 세 가지를 들잖아요. 그렇죠. 안전이나 준비나 훈련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대비하는 일이거든요. 그렇네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대비하려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것이 진짜 있는 것이다. 라고 알아야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증요법만 하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그 증상이 있어야 그 증상에만 반응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은 내 일로 보는 능력이 없어. 상상력이 결여되어 있는 사회. 그렇죠. 상상력이 결여돼 있죠. 그럼 네. 상상력도 아직 없는 것을 꿈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없는 것이 다 뭐냐? 수학에서 나타나는 원, 이 세계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어.
이 구체적인 세상에서는 원이 없어요. 구체적인 세상에는 점도 없어. 구체적인 세상에는 직선도 없어. 그런데 그것을 있는 것으로 알고 다루어. 있는 것으로 믿고 다룬단 말이에요. 그 관념 속에 있어. 물리학, 물리 법칙은 구체적인 세상에서는 읽혀지지가 않아요. 네. 철학책 내용 어느 것도 구체적인 제스처나 이런 걸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전문 용어로는 추상이라고 하는데 추상. 이거는 추상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이 발전하지 않았다, 물리학이 발전하지 않았다, 인문학이 발전하지 않았다, 철학이 발전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추상 능력이 아직 훈련되지 않았다. 추상 능력이라는 게 뭐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다룰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 만든단 말이에요. 남이 만들 때는 머릿속에서 없는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 네. 근데 따라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는 머릿속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이 메커니즘은 경험을 하지 못해. 그냥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것만 받아서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이고 만져지는 것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이고 만져지는 것을 만들어내는 원리적인 것은 경험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난이도가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낀 분들이 그 한계를 돌파해서 도달할 그 높이의 시선을 향해서 부단히 노력했으나 그것을 견인할 어떤 힘이 우리한테는 아직 없어. 그것을 견인할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추상 능력이 있어야 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필요에 의해서 반짝 그렇게 등장했지만 지금 어떻게 돼요? 그것이 지속되지 못해요. 흔적이 남아서 뭐냐?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심리적으로 경험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위로와 힐링을 구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820년대 이걸 Great Divergence, 대분기라고 하는데 대분기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올라선 얘기가 없어요. 후진국이 올라서다가 중진국이 갇히잖아요. 네. 중진국 갇히면은 거기가 끝이야. 중진국 함정에, 네, 중진국 함정이라고 하죠. 네. 거기서 다시 추락해. 어떤 나라도 이 중진국 함정을 벗어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은 사실 중진국 함정에 지금 사실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지표들, GDP per capita, 국방력, 군사비 지출 뭐 이런 걸 가지고 선진국이다라고 지칭을 하는 시각도 있잖아요. 교수님에서 정의하시는 선진국은 일종의 헤게모니가 있었거나 현재 헤게모니 국가이거나 그렇죠. 한마디로 패권을 통한 영향력을 전 세계에 투사할 수 있었거나 투사하고 있는 국가들, 그런 선도 국가들을 선진국이라고 그렇죠. 지칭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네. 우리는 선진국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시각이, 네. 물론 선진국으로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죠. 네. 얼마 전에 제 친구 뉴욕에 갔다 왔는데 뉴욕 중심가에 한국 간판들이 그렇게 많고 한국이 그렇게 인기가 많대요. 그렇게 하면 또 BTS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런 것보다 더 구조적으로 생기는 거죠. 구조적으로 세계 자살률 세계 1위예요. 노인 빈곤율 세계 1위예요. 출산율 세계 최하위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더 영향력이 있는 지표들이 우울한 지표들이 많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보고 싶은 지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철학은 가장 높은 차원에 있는 학문이다라고 느낀 게 그 어떤 것에도 다 원리가 통용되는,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그게 말이 되나? 하나를 가르쳐줬는데 9개를 새로 깨닫지? 예를 들어 피아노에서 개 이름을 알게 되면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하나를 배우면 10곡을 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철학은 그 개 이름 같은 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걸 꿰뚫고 관통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철학이 가장 높다 이렇게 말하면은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많아요. 높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보다 더 중립적으로 보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철학은 추상적이다. 추상적이다. 혹은 가장 추상적이다. 가장 추상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 보죠. 생물학하고 화학은 어느 게 더 추상적이에요? 화학이 더 추상적이죠. 예. 생물학으로는 화학을 설명 못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화학으로는 생물학을 설명할 수 있어요. 철학은 수학을 설명하는데 수학은 철학을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추상이야. 예를 들어서 수학은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걸 구성적으로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수학은 이 흔적이 있어. 그런데 철학은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것은 완전 추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 추상. 네, 완전 추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추상이 더 실용적인 효과를 크게 낸다. 그렇기 때문에 추상이 우리가 의미가 있거든요. 시선의 높이가 삶의 높이다. 그건 뭐냐? 더 추상적인 시선을 가질수록 삶에서 행사하는 영향력과 통제력이 크다. 이 말은 뭐냐? 힘이 크다. 이 네, 말이에요. 네. 요리도 보십시오. 오므라이스 레시피 하나 알고 있는 사람은 오므라이스밖에 못 만들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음식의 원리를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양한 음식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에서 거기에 삶의 의미가 많이 알아요. 그건 뭐냐? 검사가 되느냐, 판사가 되느냐,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느냐, 이것보다 삶의 의미에 천착해가지고 직업을 고른 사람이 훨씬 더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인문학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철학이 매우 추상적이고, 그러니까 흔히들 철학은 실용적이질 않다. 그런데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철학을 한다. 이거는 철학으로 위로를 구하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생뚱맞은 일이에요. 이 세계의 모든 학문은 다 실용 학문이에요. 그 실용성이 어느 높이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학문이 달라진다. 가장 고도화된 국가와 국가의 체계에서 인문학이 예. 자리 잡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예. 인문학이 중요시 되기도 하고, 인문학적 삶을 사람이 살죠. 미국에서 일 잘하는 어떤 예술가들, 기획자들, 그 사람들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인앤아웃이에요. 이 네 명과 자기가 하는 구체적인 일과의 일치성. 이 일치성이 있어야 잘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뽑을 때도 그 사람의 정신적인 높이 혹은 정신적인 추구, 이런 것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하고 같느냐 안 같느냐, 이것을 매우 중요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으면은, 정신적인 세계 추구하는 일 따로 있고, 물질적인 추구하는 일 따로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떠냐? 자기가 하는 일은 이 정신적인 가치, 자기 삶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돈 만드는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이 안에서 자기는 어떤 성실성도 발휘하기가 어려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문적인 태도라는 것이 따로 있고, 비인문적인 태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을 어느 높이에서 운용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교수님께서 기업인 얘기를 해주시면서 네. 교수님 책에는 이제 상인의 예민한 더듬이라는 예.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기업인들이 가장 예민한 더듬이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들은 생과 사의 갈림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네. 예민할 수밖에 없다. 예민할 수밖에 가장 예민한 촉을 그렇죠.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게 우리나라의 예. 어느 직업군도 자기가 한 의사결정이 잘못됐을 때 그 직업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직종이 뭐냐면 기업인들이에요. 한 번 한 의사결정이 잘못되면 죽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기업인들은 생과 사의 경계에 있는 거예요. 이 생과 사의 경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불안해져요. 불안해지면 어떻게 돼요? 예민해져요. 예민해지면 어떻게 돼요? 다 알게 돼요. 여기서 불안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안을 해소해야 되겠어요? 품어야 되겠어요? 불안을 품는 게 좋겠네요. 품어야죠. 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약하면은 불안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 사람이 약하면은 불안을 해소하려고 그래. 그 불안 자체가 자기를 뒤흔들지 않을 정도로 자기를 키우는 수밖에 없어. 이 불안 때문에 자기가 힘들다. 불안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작아서 힘든 거야. 그 불안을 품어버릴 정도로 자기가 크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크면 불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과 투쟁하거나 불안을 관찰하거나 그걸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걸 이용하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의 크기가 작으면은 불안으로부터 도망가려고 그래. 감당이 안 되니까.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예요? 편하려고 그래. 네. 그래가지고 마음 편한 것이 최고다는 말을 끓는 피가 있는 사람이 눈 똑바로 뜨고 말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마음 편한 게 최고일 수 있어? 마음 편한 거 최고 아니야. 예. 마음 편한 거를 행복이라고 착각한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어떻게 심리적인 위안을 구하려고 그러지, 삶의 최전선으로 나가가지고 투쟁하려고 하지 않아. 불안해서 도망가지 마세요. 불안을 자세히 들여다봐. 그리고 불안과 싸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커져. 자기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네. 큰 사람이 되면 시선이 올라가. 그러면 힘이 세져. 통제력과 영향이 커지니까. 그렇게 해서 인간이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결국 기업인과 같은 상인과 같은 탁월한 직감을 갖추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직감이라는 건요. 예. 언제 생기느냐. 원하는 것이 매우 강력할 때. 그때 직감이 와요. 그때 영감이 와. 그러니까 이 원하는 것이 한없이 강렬한 사람한테 오는 선물 같은 거예요. 삶에 원하는 것이 없거나 약해.
그러면은 이 직감이라는 것은 안 생겨요. 내가 우리 대학 교수할 때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하거든요. 원하는 걸 합시다. 원하는 걸 해야 오래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전부 동의해. 교수님 말씀이 다 맞는데 저는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사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심각한 거 뭐냐.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를 자기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다면은 행복이 뭔지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럼 모를 수 있어. 아, 나는 이것을 행복이라고 결정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한 사실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행복이 무엇인지를 결정한 적도 없어. 자기 행복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고 말해. 그런데 사람들이 가끔 직감 같은 거, 직관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루지 않고는 잠들 수 없는 뭐 원하는 것이 없어. 안 되는 일이에요. 피가 끓게 하는 말이네요. 뭐 이루는 것을 원하지 않고는 잠이 들 수가 없다. 그런 무엇이 있어야 일도 되고, 직감이라는 것이 왜냐면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딱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오려면은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가 생각할 때 뭐 인문학이니 철학이니 이런 것을 찾기 전 단계도 우리는 아직 안 돼 있다고 봐요. 그 전 단계가 뭐냐?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한테 최소한 한 번은 물어봐야 돼.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최소한 자기한테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짧은 생을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지 자기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니체를 말하면 뭐하고 쇼펜하우어를 말하면 뭐하고 선도국가를 말하면 뭐하겠어요. 다 안 되는 일이에요. 목표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목표에 대한 목적이 뭔지 여쭤보면 그 다음이 없는 거죠. 직장인들이 목적도 없고 목표가 없이 맨날 한숨만 쉬면서 이렇게 일하기 싫다 하면서 사는 이유가 목표가 취직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이뤘으니까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목표가 왜 이 목표야 라고 했을 때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게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단계에 가기 전에 이거는 내비게이션을 저는 찍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비게이션을 찍어. 왜 여기를 찍었어? 여기 가서 밥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목적인데 예.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오토바이인지 자동차인지 그것도 몰라요 일단. 지금 거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취업하는 게 목표고 검사가 되는 게 목표고 의사가 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검사가 되고 취직을 하고 의사가 됐으면 목표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삶이 오리무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뭐하고 똑같냐? 추격국가, 종속국가의 삶이 바로 의사가 되는 것이 목표, 검사가 되는 게 목표. 이런 단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왜 내가 의사가 됐는지를 나한테 설명해야 돼. 이제라도 그 목적을 설명해야 돼. 그 다음에 지금 사회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걸 알게 해줘야 돼. 비밀을. 목적에 의해서 목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시선에 의해서 목표를 선택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한 명 한 명이 삶이 재미가 없어. 행복하지가 않아.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를 찾으려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질문을 하는 능력에서 나오고 이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또 상상력이 있어야 되고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되는 일이에요. 그걸 나는 야망이라고 표현해요. 야망. 야망이 있으면은 그것이 순서대로 다 돼요. 근데 야망이 없으면은 이 순서만 찾고 있어. 이 의미만 찾고 있어. 야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 강력하게 원하는 거 이것이 있어야 돼. 그러면 야망은 그러면 어떻게 찾아요? 이런 분들이 계셔요. 야망을 어떻게 찾아? 자기밖에 할 수 없는 일이야, 거기서는. 인생의 진검승부처에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해줄 수가 없어. 야망을 찾는 것은 인생의 진검승부처다. 나는 욕망의 존재가 되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욕망에 귀 기울여라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욕망은 1차적으로 욕구하고 대비가 돼요. 욕구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게 욕구예요. 욕구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성욕, 식욕이에요. 생존에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이 욕망은 생존에 이것이 없어도 목숨이 유지되는 걸 원하는 거를 욕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욕망의 존재가 되라 그 말은 뭐냐면은 그것이 없어도 생존할 수 있는가 그것을 원하라는 거거든요.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내가 저기로 건너가고 싶어 하는 어떤 충동. 이것이 욕망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욕망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를 저기로 옮겨 놓으려고 하는, 혹은 여기 있는 나를 저기로 건너가게 하는. 그 불편의 다리를 건너야죠. 그렇죠. 건너야죠. 그런데 방금 불편의 다리라고 그러셨죠. 예. 이 욕망이 강하잖아요. 의지가 강하고. 그게 안 불편하죠.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환희의 다리겠죠. 환희의-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남들이 보기에는 저러다 죽겠는데 예. 와 미친 거 아니야? 예. 이러는데 본인은 즐거워요. 본인은 즐겁죠. 네. 제가 정년 8년 남겨놓고 교수직을 그만뒀어요. 사람들이 다 나한테 하는 일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결정을 내렸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크다고 하는 것도 작게 보여. 동의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 좋다고 하는 것도 좋아 보이지가 않아. 나한테는 그것이 작은 결정이었어요. 그렇지만 나한테는 그랬어. 되고 싶은 자기가 분명해봐.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가치들이 혹은 선택지들이 이렇게 알고리즘이 딱 짜져요. 삶이 복잡하지가 않아. 단순해. 왜? 도달할 목적 분명하지. 알고리즘이 다 짜졌지. 근데 그게 뭐가 복잡해요? 근데 원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삶이 복잡해. 궁극적으로 모든 일들은 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둘 중에서 왜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느냐? 자기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 생명체로서 이 짧은 시간을 살다 갈 때 복잡하게 살다가 가고 싶어요. 단순 명료하게 살다가 가고 싶어요. 단순 명료해야겠죠. 단순 명료해야 매일매일이 짜릿해. 매일매일이 사는 것 같아. 네. 그런데 야망이 없어봐. 원하는 것이 없어봐. 사는 게 숙제예요. 그럼 교수님, 저의 절친한 지인 중에 결혼, 출산 이런 것들을 그냥 삶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지인이 있어요. 이제 그것도 본인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우리나라의 출산 문제는 우리 전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다 엉켜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복합적인 문제 속에서 내 삶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가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나는 9세대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잘한 일 하나 꼽으라면은 자식 낳는 거. 어허. 내 첫 아들 낳았을 때. 네. 물론 둘째 아들 낳았을 때도 그렇지만 그때 내가 비로소 우주의 운행에 참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존재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존재도 경험하는 거 있잖아. 우주적 차원에서. 아, 나 때문에 우주가 돌아가고 있구나. 네. 하는 그런 네. 느낌이 들더라고. 저도 40 넘어서 첫째 아이를 얻었거든요. 예. 딸입니다. 예. 네, 자식을 낳고 정말 뭔가 생물학적으로 우주의 운행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 예. 라는 느낌이 든다는 말이 어렴풋이나마 저도 느껴져서 예. 그 전까진 절대 알 수 없었거든요. 진짜. 예. 저는 이런 말씀을 구독자님들께 많이 드렸거든요. 욕망하십시오. 욕망은 능력과 함께 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교수님께서 표현해 주신 야망과 맞닿아 있는 개념일 텐데요. 피 대신 생각이 흐르게 할 정도로 생각을 그렇게 하면 사람은 그렇게 된다고 저는 진심으로 생각하고 제 인생도 그렇게 해왔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새로 만든 물건이 네. 최초로 만든 물건이 별로 없다. 네. 그 말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왜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건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는 첫째로 야망, 욕망이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한 이유는 뭐냐면은 생각을 하는 것이 생각을 안 하는 것보다 힘이 들어가요. 수고가 들어가. 에너지가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요. 예능하고 예술이 공통적으로 쾌락을 만들어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예능이 이렇게 번성하는가? 그 뭐냐면 우리가 추격국가인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예. 종속국가이고 지식 수입국이고 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왜 그러냐면은 예술은 생각을 하면서 감상해야 쾌락이 생겨요. 생각을 하고 의식을 집중해야 거기서 쾌락이 생겨요. 그런데 예능은 생각을 하면서 보면 쾌락이 안 생겨. 생각을 안 하고 봐야 쾌락이 생겨. 그래서 예능은 10시간을 봐도 별로 안 피곤해. 근데 예술은 피아노 연주회 한번 다녀오세요.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의식을 집중하는 일은 굉장히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는 상당한 훈련이 필요해요. 질문보다는 대답에 익숙하거나 지식을 생산하는 일보다 수입하는 일에 빠져서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때 들어가는 수고를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계속 편한 걸 더 좋아하고 힘이 들어가는 것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적인 수고를 하는 것이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삶의 효율성, 그 다음에 자기의 성장, 이거는 멈춰버리게 되죠. 저는 쓰시라고 하거든요, 구독자님들께. 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목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한다면 A4 용지 한 장 놓고 써보십시오. 왜냐면 쓰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단어 한 글자라도 아무거나 쓰면 거기서 생각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저 교수님 책에서 이거는 구독자님들께 꼭 한번 낭독해드리고 싶었는데 3줄밖에 안 됩니다. 글자는 영혼이 세상에 직접 강림하기 어려워 머릿속에서 몇 번 폭파한 후 팔독을 거쳐 팔목을 타고 흐르다가 종이 위에 떨어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응고된 것. 그래서 글쓰기 가운데 연애 편지가 가장 어렵다. 예, 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결국 행복, 내 삶, 내가 원하는 것, 목표, 목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연습이 안 돼 있고 더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스마트폰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했잖아요. 결국엔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데 이걸 시작하는 거는 일단 써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 의견은 어떠신지? 저는 완전 동의해요. 아, 네. 완전 동의해요. 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누가 나한테 이제 학생들이 면담을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은지 A4 용지로 한 장을 먼저 써서 보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학생이 A4 용지로 한 장 쓰면서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가지고 나하고 면담할 때는 그냥 해결해서 즐거운 일 이런 이야기만 하다가요. 글을 쓰면 해결이 돼. 글쓰기하고 똑같은 일은 운동이에요. 운동. 걷기. 저는 무슨 문제가 있는 학생이 찾아오면 먼저 오래오래 걸으라고 말해줘요. 오래오래 걸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다 해결이 돼요. 저는 글쓰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글쓰기를 한 번 해가지고는 효과가 크지 않아요. 오래 할 수 있어야 돼. 번뜩번뜩하는 깨달음은 순간적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왜 삶은 승화가 잘 안 되느냐? 지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무엇이 지속하냐?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간절함. 원하는 것이 강력한 거. 이것이 무엇인가를 지속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교수님께서 그 도덕경에 봄날 얼음 풀리듯이 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봄날의 얼음, 소위 얼음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예, 그런 상태인 건데 봄날의 얼음 풀리듯이 하라라는 이 말씀을 해주신 그 안에 담겨진 뜻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 도덕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주제는 유무상생이에요. 유무상생. 대립면의 공존. 어떻게 보면은 기업인들이 생과 사의 경계에 있는 거 있죠. 그 사실은 자기 몸 안에 생과 사가 공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 몸 안에는 생만 있어. 사는 없잖아요. 그런데 무엇인가 절실한 사람한테는 생과 사가 공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봄날 얼음 풀리듯이 하라는 뭐냐면은 봄날에 얼음이 풀리면은 얼음 풀리는 끝자락을 보면은 이게 물도 아니고 얼음도 아니에요. 그런데 얼음으로는 분명히 있어. 분명하게 얼음이 있는데 그 끝은 물과 얼음의 경계에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하라. 이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경계에 서라. 경계에 서라. 또 경계에 서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가운데 있으면은 이쪽도 선택 안 하고 이쪽도 선택 안 하고 가운데 있으면 경계에 선다는 게 그것이 아니라 좀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피부에 서라 그 말이에요. 피부. 피부는 나의 안이에요, 밖이에요? 경계네요, 피부가. 경계죠. 경계에 선다 그 말은 내가 외부의 것과 항상 연결돼 있다.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하늘이 맑고 푸르게만 하려고 하면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땅이 단단하려고만 하면 장차 쪼개져 버릴 것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너의 생명력, 너의 성취는 너와 다른 것, 이질적인 것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항상 열려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라는 말도 되거든요. 너는 피부를 통해서 너 아닌 것과 항상 관계를 맺어라. 그런 의미와도 같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주신 이쪽에서 이쪽으로 안 해본 걸 해서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사실 안전지대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못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엄두가 안 나고 상황이 지금은 마땅치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들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그분들은 자신의 삶이 지금하고 좀 다른 모습이기를 원하고는 있는데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께 교수님께서 예. 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었으면 아주 다행 같아요. 만약에 지금 삶이 힘들면 그 삶이 왜 힘든지 자기한테 조곤조곤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삶이 힘들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서 그 힘든 삶 속에서 있으면서 누가 위로해 주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살 것인지, 이 힘든 것을 안 힘들게 만들고 싶은지, 이 힘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지, 이걸 자기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죠. 근데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왜 힘든지, 나는 왜 이것을 힘들게 받아들이는지를 설명하는 지적 수고를 했느냐, 그것을 검토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더 나은 무엇인가의 삶을 꿈꾼다면은 그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막연하면 안 돼. 자기가 글로 쓸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거기로 가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상황이랄지 뭐가 이렇다. 네. 당연한 거죠. 무엇을 원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하는 일을 그만두고 바로 그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기술이 필요해요. 언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 기술적인 문제들이 항상 있죠. 그런데 이것이 강력한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은 다 고안이 되고 다 해결이 돼. 근데 저는 지금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저는 첫째는 손을 잡고 힘든 것을 함께 공감하고 싶습니다. 힘든다는 것을 이해해요. 그 다음에 왜 힘든지를 일단 먼저 자기한테 설명해 봅시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명료하게 정리돼서 이 삶이 정리정돈된 어떤 모습이 되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한테 되고 싶은 자기가 분명해야 돼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지 자기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자기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위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위로라는 단어만 나와도 삶이 두 계층으로 나뉘어요, 인간이. 위로를 구하는 사람과 위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나는 위로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위로를 해주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살 것인지, 이것도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삶은 원래 불안이에요. 그 정체를 자기가 분명히 인식하고 자기한테 설명하면은 거기서 빛이 보여요. 왜? 인간은 그렇게 태어났어.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인간은 절대 죽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려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분명해야 돼.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만이라도 분명해야 돼.